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고령층과 백신 접종을 먼저 실시한 지역에서 감염자가 가장 크게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고령층에서 효과가 큰 건 고령층이 가장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았기 때문인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된 경우에도 증상이 이전보다는 가볍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취약층 맞춤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기가 이르다며 난색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야당의 명운을 걸라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을 겁박한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장자크 무옌베 탐푼 박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과 바이러스를 둘러싼 가짜뉴스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무옌베 박사와 함께 K방역의 성과와 코로나19 극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성노예가 아닌 공인된 매춘부라고 주장해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전범 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는 친일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선별과 보편 지원을 함께 준비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난색을 표했고 국민의힘도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장에선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화두는 코로나19를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돕는 맞춤형 지원과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을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다음 달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추경은 다음 달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보편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4차 재난지원금이 달갑지 않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결정 뒤 공교롭게도 4.15 총선에서 패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아니 2차 긴급 선거지원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장난감 쥐어주듯 혈세로 생색내는 조삼모사 정치는 그만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원금을 주지 말자는 건 아니어서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게 선거 뒤에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야당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나라 살림을 우려하며 과도한 재정 편성에 난색을 보이는 재정 당국과의 협상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키우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40분간 이어진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마지막 주제는 여야가 거세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세 차례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중요 정보도 보고받았었다며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했다는 지도부의 주장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라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수로 호응했지만 낡은 북풍 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냅시다. 국민의힘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이라며 의혹을 풀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했고 그런 야당의 당연한 합리적 문제 제기와 의심을 선을 넘었다 그러고 형사 책임을 묻겠다 하고 과민 반응한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요. 제1야당에 대한 겁박, 오히려 국민 모독이라는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거짓 주장, 북풍 공작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한 여당 대표야말로 국민 모독을 중단해야 합니다. 원전을 둘러싼 의혹은 향후 국정운영과 대북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여야 모두 강경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국회 시작부터 갈등이 정점에 달한 가운데 오는 4월 재보궐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여야의 대립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원전 공세에 구시대적 유물 같은 정치라고 비판한 데 이어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은 이번 일에 명운을 걸라고 말했습니다. 이적 행위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을 겨냥한 말인데요.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배경,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한 야당 공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섰습니다. 최 수석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적 행위 발언을 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선거용 색깔론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며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걸으라 이거예요. 야당이 자신 있으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마타도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이것은 야당도 이건 명운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청와대가 이미 예고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보다도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의 발언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공격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도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야당 대표의 발언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이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청와대는 실제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건넨 USB는 외교 기밀에 해당해 공개가 불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마저도 공개하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대응은 검찰개혁 등 그동안의 다른 현안과 관련한 야당 공세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 배경에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떳떳하지 못할 게 전혀 없다는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형 경수로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독으로 그것도 몰래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정치적 혼란과 여론 악화는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청와대 차원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북한에 제공한 USB에 대해서는 미국과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검토가 가능합니다. 가령 우리가 제공하는 원전에 미국 부품이 있으면 미국과도 별도의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혀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정부가 이것을 검토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또 낙후된 북한의 수력 화력 발전소의 개선 재보수 사업, 그리고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그 슈퍼그리드망을 확충하는 방안, 이런 아주 매우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파일명의 알파벳 V에 대해 대통령을 뜻하는 VIP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V를 버전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며 혼란을 초래한 결과가 되어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전 시장이 SNS에 원전 파일명의 V가 VIP를 의미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우상호 의원은 파일명에 표기되는 V가 버전을 뜻하는 것은 문서 작성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제재를 감수해야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맞습니다. 먼저 한미 원자력 협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핵물질 또 핵발전소 관련한 모든 자재는 처음부터 미국의 통제를 받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보시죠. 군사적 목적은 절대 안 되고 미 합중국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 밖으로 양도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와 우리 기술로 원전을 지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설계 핵심 코드를 비롯해서 원천 기술이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보면은 조선일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죠. 원천 기술 미국 거를 이용해서 원전을 지어줘야 되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다 얻어야 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엄격한데 우리는 어떻게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원전 건설을 수출할 수 있었나 보십시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먼저 협정을 맺고 영국이 맺고 프랑스가 맺고 일본이 맺고 여기에 갖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원자력 협정을 맺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된 북한의 누구도 어느 기관도 우리가 만나거나 마음대로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중에서 2087호 원자력 총국의 거기 총국장의 국장의 연구소장까지 그다음에 2094 화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검색을 받아야 되고 우주개발국 원자력 공업성도 다 제재 대상입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시죠. 2270호 과학원 공업성 우주개발국 그리고 모든 화물은 이제 다 검색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총국의 대외 사업국장 등등등 모든 원자력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원전 건설에 10년이 걸리는데 이런 제재와 감시를 뚫고 깜짝같이 원자력 발전소를 10년 동안 건설한 뒤에 몰래 빠져나온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산업부가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서를 작성하면서 앞에다 이렇게 써붙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미국,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이나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 연계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 추진 체계가 검토될 수밖에 없다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어도 2차례는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박 장관의 첫 인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을 연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했습니다. 법관 탄핵 추진과 검찰 인사 등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공개적인 답변은 피했는데 이어진 기자실 방문에선 태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곧 있을 검사장과 구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진 않을 것이라며 윤 총장을 적어도 2차례는 만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인사안을 마련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하기 위한 만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인사를 제청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도 지키고 그간의 관행도 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도 조금 늦어질 전망입니다. 인사안 작성과 인사위 개최, 윤 총장과의 2차례 만남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설 연휴 전후에나 인사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인사는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참모진 교체 여부와 함께 한동훈 검사장 등 지난해 좌천된 인사들의 복권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만 윤 총장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이고 주요 검사장급 자리도 그 무렵쯤 보직기간 1년을 채운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폭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임한 신임 장관의 첫 인사라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메시지는 담길 것으로 보여 박범계 표 첫 인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검사 선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검사들 가운데 얼마나 지원할지가 관건인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판사 경험이 있는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출신입니다. 임명 당시부터 수사 경험 부족이 최대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처장 혼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에 의해서 차장, 그다음에 수사처 검사, 수사관 또 다른 이제 직원분들도 계시고 공수처 차장에도 판사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법관으로서 간접 수사 경험을 충분히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부패전담부 고법판사로서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남은 공수처 검사 자리는 단 23석. 김 처장은 수사 경험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듯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를 법에 규정된 최대치로 선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예정대로 원서 접수는 시작됐습니다. 관건은 검찰 출신이 얼마나 지원할까인데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일부 장점을 제외하고는 굳이 사표를 내고 공수처로 갈 요인이 없다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조직 규모가 작고 승진 체계도 없는 데다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금전적인 보상이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특히 김 처장은 부장검사직에 검사장급을 바란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특수수사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력도 쌓을 수 있어서 지원자가 몰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4일까지 이뤄집니다. 공수처는 검사 임용의 필수 관문인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에 여야 2명씩 4명의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면접까지 통과한 공수처 검사 후보자들은 처장과 차장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만큼 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검사 선발이 판사 출신 처장과 차장의 수사 경험 부족이라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161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처리 전망과 파장 등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결 종족수를 훌쩍 넘겼기 때문에 4월 본회의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4일 본회의에 간다 그러면 통과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발의를 할 때 국회 정족수의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통과할 때 과반수로 통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소추를 의결할 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60명이 넘게 과반수를 훌쩍 넘겨서 탄핵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4일날 통과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미 정해진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국회의원 참여 안 한 24명은 어디가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분들을 빼고도 아무튼 여권, 범여권이 이제 모여서 161명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왔군요. 그런데 임성근 판사는 이제 세월호 7시간 공백에 대한 그 관련 재판에 자기 재판이 아닌데도 이제 개입을 했다. 이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당시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사유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본인은 이거는 뭔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나씩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 결과가 이렇다고 한 다음에 탄핵소추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1차적인 확인은 있었고요. 물론 당사자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법원에서 1심 판결이지만 일부가 사실에 있어서 분명히 재판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또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을 발의를 한 것인데 이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형사 재판과 탄핵 절차가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요. 설령 저 재판에 개입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대법원의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로는 처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한 게 맞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재판 개입 자체는 직권남용은 이 범죄가 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남용했을 때 성립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법적으로는 재판에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개입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순되게 들리지만 설령 개입한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 위반은 되지만 형사처벌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탄핵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임성근 지금 판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달 말이면 이게 끝납니다. 임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국회에서 만약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아예 탄핵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사법부의 존재 가치는 공정한 재판에 물론 이제 있습니다. 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판사들의 독립, 그다음에 자유를 갖다 보장해 줘야 되는 건 분명하고 그렇다면 법관, 판사를 탄핵 소추한다 그러면 그 판사가 거기서 계속 공정한 재판을 안 할 거라. 이런 어떤 전제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재판한 결과 요새 계속 기분 나빴다고 해서 판사를 갖다가 그렇게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상권분립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까지 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뭐였냐면 세월호 재판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의 얘기를 판결문에 집어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야말로 사법부가 사실은 이 권력과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결합을 했다라는 비판, 상권분립의 원칙이 깨졌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관의 독립, 재판부의 독립을 보장해줘야 되는 사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독립되지 않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에서 이런저런 간섭이 허용이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재판하는 재판부가 재판부의 법에 따라서 재판부가 보고 있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상급자의 어떻게 보면은 이 조언 아닌 조언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면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이 여러 가지 절차를 둬서 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은 입법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마련해 둔 게 탄핵이라는 절차거든요. 근데 그 절차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은 우리의 국정 운영상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잘못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사법부에 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번 해석을 구하고 싶습니다. 재판부의 독립성 또는 뭐 판사의 어떤 자율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을 한 건데 우리는 그럼 대법원장 탄핵할 거야. 이거는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는 거죠. 김영수 대법원장이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방치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어찌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마치 이제 법관 지금 임성근 판사가 이 대법원의 당시에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일종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그동안 해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어떤 걸 가지고 들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사실 이거야말로 어찌 보면 대법원에 대한 지금 만약에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의 독립이라든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동이 없이 이런 주장을 편다라면 그거에 오히려 삼권 분립에 맞지 않는 그런 탄핵이 될 거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있었던 그 임성근 판사에 대한 그 지금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발의라든가 아니면 의결 자체에 뭔가 흠결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정당하게 국회 내에서 하는 업무니까 탄핵에 대해서도 이거는 우리는 이 정족수에 밀려서 어차피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라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납득이 가려면 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는 2월 28일이면 다 끝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때까지 결정을 내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어차피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더라도 실익이 없다라 그래서 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각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다만 이 법원의 판사에 대해서 판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헌법이 위반하는 행위를 했었을 때 임기를 이유로 뭐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난다든가 했을 때 그 헌법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못하게 된다라면 그건 역시도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소의 이익은 단순히 이 판사 한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냐 안 나느냐가 아니라 사법부, 법관의 독립이라는 부분들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를 따져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임성근 판사 개인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를 떠나서 판단을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각하될 게 아무래도 뻔한데도 계속 밀고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이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각하가 된다면 그 다음엔 그럼 어떤 것 절차들이 또 남아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합니다. 특별한 절차가 남아 있긴 어렵죠. 이제 그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연금이라든가 이런 신분의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이게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법원이 뭔가 잘못을 했다거나 검찰에서 뭔가 잘못을 했었을 때 그동안에는 탄핵이라는 절차가 분명히 헌법적으로 있고 상권분립 원리상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회가 이런 부분들을 방기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안 받아들여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이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도 또 나름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권력기관은 진짜 권력기관이었는데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문민 통제 안으로 다 들어오는 모습을 최소한 하나씩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오늘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336명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주 400~500명대로 늘었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4월 연속 300명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도 395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3차 대유행 재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최근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유행으로 환자 발생이 늘었다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아직 감소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집단 감염이 꼽힙니다. 지난주 집단 감염을 통한 신규 확진 비율은 32.7%로 일주 전 21.8%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IM선교회와 서울한양대병원, 부산 감천항부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재확산 우려를 키웠습니다. 현재 집단 감염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다가올 설 명절에 방역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정부의 고민입니다.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지역에 퍼져 있는 무증상 감염자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 지난해 추석 때보다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즈음에서 발생했던 확진자 규모가 100명 안팎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200명, 300명 전후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 요소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이거든요.
전파 속도가 빠른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34명이지만 최근 해외 유입 신규 환자가 30-40명을 넘는 날이 많아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거리두기 조치가 코로나19 유행 차단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내는 데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 어느덧 2달째. 과연 국민들은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거리두기가 3차 대유행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단계도 더 빠르게 올렸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효과적이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고강도 조치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이 지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0%는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피곤함을 느낀다고 답했고 특히 설 연휴 기간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을 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의식도 적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다는 의견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80%에 가까웠는데 다만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응답은 10명 가운데 2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발표한 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노래 연습장 업주들이 영업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는데요.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전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시장 집무실에 올라가려다 경찰에 막혀 몸싸움을 벌입니다.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이 연장돼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대전시는 노래 연습장에 대해 식당, 카페 등 다른 영업 제한 업종과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래 연습장 업주들은 낮 영업과 밤 9시 이후 포장 판매가 가능한 업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문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식당들 9시까지 하는 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는 상관이 없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노래방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한 업주는 3개월간 손님이 20여 팀에 불과하다고 출입자 명부를 내밀었습니다. 월세만이라도 낼 수 있게 영업시간을 연장해달라며 집회에서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1년을 이렇게 묶었으면은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 길거리에 다 내몰리게 생겼는 사람들을 구제해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정부고 우리도 세금 내는 시민입니다. 전북 여행업체들도 도청 앞 집회를 여는 등 전국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자영업자들 반발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대한당구장협회와 PC카페대책연합회 등 16개 중소상인 자영업단체는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발표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밤 9시 영업 제한 조치가 형평성도 업종별 특성도 무시한 무책임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며 중소상인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자영업자들은 1년간 정부 방침을 믿고 따랐는데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대책 역시 업종의 특성에 맞춰 세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설계가 돼 일부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보는 단체 기합식 방역을 해왔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취약층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했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동안 2차례 개편했습니다. 지난해 6월 3단계 체계화 이후 11월에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개인 간 접촉이 우세했던 이번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한계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재편하고자 합니다.
3차 개편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무작정 시설 문을 닫게 할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거리두기에서 규제하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이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은 오히려 확진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시설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다수의 선량한 시설들이 문을 닫게 만드는 방식은 단체 기합이라고밖에 국민들의 희생도 화수분이 아닙니다.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집중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은 외면해 왔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단계 격상으로 복지시설까지 문을 닫으면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기본권마저 위협받게 됐다는 겁니다. 노숙인 쪽방이 집합을 금지하는 식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 부분들은 기아 상태로 떨어져요.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지만 배고픔에 시달리는 상황.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이 같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새로운 방역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계층의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담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외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을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의사결정을 참여와 공론화를 하지 않으면 저는 방역정책은 설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두기에 큰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2차 토론회는 오는 9일 예정돼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해 설 연휴 어떻게 보내실 예정입니까? 직계 가족이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5명 이상 모여선 안 된다는 수칙에 많이들 아쉬워합니다. 네, 영상통화로 대신하거나 제한 인원에 맞춰 만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명절인 만큼 친지와 모임을 강행하겠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추석 이후로 대전에 있는 친정부모님 얼굴을 보지 못한 허정은 씨. 딸아이들을 데리고 찾아뵈려 했다가 5인 모임 금지 지침에 별수 없이 마음을 접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갈 생각에 설렜던 아이들은 아쉬움을 달랩니다. 원래 지원이랑 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아쉬워요. 저는 할머니 보고 싶은데도 안 놀려가서 속상해요. 좀 서운해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오지는 말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이번에 제 딸이 초등학생 들어가는데 좀 직접 만나서 용돈도 좀 주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지난해 8월 결혼한 최희원 씨는 고민 끝에 경북에 있는 시댁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부모님 생신 때도 못 갔는데 이번 설까지 그냥 넘기자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입니다. 대신 남편과 둘이 가서 시부모님과 간단히 식사만 하고 올라올 계획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부모님을 뵈러 찾아간 적이 없어요. 뭐 추석 때도 그렇고 안 가는 것도 이제는 너무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을 너무 오랫동안 못 뵀으니까 좀 죄송스러워서. 직계 가족이라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지침이 나오자 자식들 고민을 덜어주려 오지 말라고 먼저 연락한 아버지도 있지만 오는 거는 최대한 피하자. 그래서 다음에 다시 또 기회가 올 테니까 좀 견디자. 영상으로 만날 거예요. 손주 얼굴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너무 섭섭하다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례도 지나고 이제 외롭잖아요. 아기가 하나 있거든요, 손주가. 근데 못 오잖아요. 그래도 설인데 몰래라도 가족들 불러 밥 한 끼는 먹어야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부 다 바쁘니까 명절 때가 아니면은 못 만나잖아요. 가태료를 안 내고 몰래라도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당연한 풍경이었던 차례상과 세배, 가족과의 밥 한 끼조차 어려워진 현실.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그 어느 해보다 커져가는 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YTN 엄윤주입니다. 계속해서 최원석 고려대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336명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뭐 800명, 1000명대 갔던 거를 생각하면은 휴하고 뭐 안도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추석 때 100명 넘는다고 깜짝 놀라던 걸 생각하면은 아이고 아직도 많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 3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관리가 되는 수준으로 내려온 건 분명합니까? 네, 이제 환자 수 1일 확진 환자 수가 300~400명대에서 유지하고 있는 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과 비교하냐이죠. 이전에 뭐 추석 때와 비교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거고요. 예. 1000명 이랬을 때랑 비교했을 때 낮아져 있다는 거죠. 또 지금 위험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밝혔었던 것처럼 이 상황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갈지 안정화된 상태가 오래 유지될지 이런 걸 지금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다시 증가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고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이번 주에라도 확진자 수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면 설 연휴 전에 방역 조치 완화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확실한 안정세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네, 뭐 1일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고려할 것인지 이건 이제 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이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좀 보면 일평균 확진 환자 수가 한 300명대만 유지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겨울철이나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서는 안정적인 상태로 이제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회 곳곳에서 지금의 이 방역의 조치 수준을 감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정도 추세가 유지될 때 방역의 조치가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숫자가 300 정도 가다가도 집단 감염 새로운 게 나오면 또 확 올라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서울 남부교도소 수감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또 놀랐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이어서 남부교도소 확진자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우려가 큰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전에 동부구치소에서 워낙 큰 규모의 집단병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네. 또 뭐 교도소나 뭐 이런 이 구치소와 같은 상황이 그 내에서 다수가 장기간 반복해서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의 인지 시점이 늦어지면 당연히 그 이후에 많은 환자가 추가로 발견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직 뭐 전체 유행의 규모 이런 게 다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발생한 숫자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의 상황을 좀 잘 봐야 할 텐데 이번에는 이전에 동부구치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지금 알고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해서 들여오는 거는 5종류라고 알고 있는데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파이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그대로 맞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백신이 들어와 봐야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예. 이 코박스를 통한 화이자의 물량 확보가 확실하다면 첫 번째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은 화이자의 백신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 뭐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코박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해서 정식의 허가 절차보다는 이제 긴급 사용 승인에 해당되는 특례 사용과 같은 절차를 먼저 밟고 예. 이후에 또 그 다음 물량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정식의 허가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 유럽에서 고령층한테는 제대로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소용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돌면서 뭐 설왕설래합니다. 유럽 국가마다 서로 다른 조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고령층을 접종으로 대상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럽의 전체적인 큰 규모의 규제 기구인 EMA에서는 고령층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승인을 하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서 젊은 층에 국한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고령층에 포함되어 있는 이 케이스 증례 숫자가 다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아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예. 특히 이제 효과의 측면에서 고령층의 경우에 젊은 사람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초기에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목표가 제시될 때 이제 전체 연령군에서 50%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것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나 또 이 연구의 디자인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맞추어서 디자인된 연구였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령층에서의 접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 같다. 다만 후속적인 자료를 통해서 접종을 먼저 하더라도 반드시 효과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대학과대학 최원석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장자크 무엠베 탐폰 박사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인류의 코로나19 대처와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바이러스 전문가인 무엠베 박사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국의 방역 상황을 아마 공항에 도착하셔서부터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곳을 둘러보셨을 텐데, 한국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Dès que nous sommes arrivés à l'aéroport, nous nous sommes rendus compte que le contrôle de Covid-19 est bien organisé en Corée. Nous-mêmes, nous avons été mis en quarantaine. Et après la quarantaine, nous avons visité plusieurs usines, plusieurs sociétés. Vraiment, ça nous a impressionnés pour tout ce que vous faites pour lutter contre la COVID.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체 지구촌이 1년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때는 치명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에볼라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두 개를 다 겪고 계셨으니까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e pense que les points communs, ces deux virus sont des virus nouveaux, sont des maladies nouvelles pour lesquelles on n'avait ni vaccin ni traitement. Et pour moi, la grande différence, c'est que Ebola est d'origine africaine, tandis que Covid-19 est d'origine asiatique. Ebola, c'est une maladie plus ou moins localisée, mais avec des menaces internationales, tandis que la Covid-19, c'est une pandémie. Donc, c'est le monde entier qui est d'office, n'est-ce pas, attaqué. 실제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아프리카의 방역 소식은 한국에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콩고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Bon, d'une façon générale, quand cette pandémie a apparu, les pronostics prévoyaient vraiment une tempête en Afrique, c'est-à-dire avec beaucoup de décès, parce que nous avons un système, notre système de santé est très faible. Mais en réalité, la pandémie est beaucoup plus modérée que prévu. Donc, par exemple, en RDC, nous avons au total 21 000 cas avec 500 décès. 이 문제도 전문가이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까지 갖춰왔던 대응 방식에 상당한 변화나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하거나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Oui, donc le danger des variants, c'est surtout lorsqu'on introduit le vaccin, est-ce que le vaccin sera encore efficace sur ces variants? Est-ce que ces médicaments vont agir également sur les variants? Et c'est pour cela que nous devons être vigilants et continuer à suivre l'apparition de ces variants. 그런데 백신이라는 것을 워낙 단기간에 급히 서둘러서 개발하다 보니까 효능이나 아니면 안전성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불안하게 급히 만든 백신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t les chercheurs du monde entier ont vraiment contribué pour mettre vite en marche un vaccin.
Et en outre, les technologies que nous avons actuellement permettent donc de vite développer donc un vaccin. Donc il y a une certaine sécurité qui est liée donc à ce vaccin. 아마 에볼라 사태 때도 에볼라 백신을 맞으라고 할 때 많은 불안감과 불신, 거부 이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심이라든가 불안함, 또 거부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힌트를 주신다면요. Oui, pendant les épidémies d'Ebola, nous faisons toujours face en fait à deux épidémies. Il y a une épidémie d'Ebola proprement dite et une épidémie des rumeurs, des fausses nouvelles. Et donc, notre rôle, c'est d'organiser les dialogues avec les communautés. Nous devons sensibiliser la communauté, parler avec la communauté, nous appuyer sur les leaders d'opinion, donc les pasteurs, les instituteurs, les hommes politiques, pour transmettre les messages, convaincre la population. Et nous avons réussi comme ça donc, à vacciner la population contre Ebola. 그러면 지구촌의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래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새어나는 또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결국은 인류가 그래도 다 극복을 해 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Bon, c'est une question assez difficile, mais à mon avis, il y aura deux situations. Les pays développés comme le vôtre, vous allez maîtriser cette épidémie, cette pandémie de Covid-19. Parce que vos techniques, vos méthodes et tout ça, vos stratégies vont aller vers l'arrêt complet de la transmission. Mais en Afrique, il est difficile de pouvoir maîtriser cette épidémie, cette pandémie. Nous pensons qu'en Afrique, la maladie deviendra plutôt endémique, comme le paludisme, etc. Mais le danger, c'est quoi? C'est qu'avec le voyage, le virus peut encore venir de l'Afrique vers les pays développés, n'est-ce pas, comme les vôtres. C'est pour cela qu'il faut absolument avoir une bonne collaboration scientifique, commerciale, entre l'Afrique et les pays développés pour éviter ce genre de réinfection, de réintroduction du virus, n'est-ce pas, dans vos pays. 장자쿠 무엠베 탐폰 박사, 세계적인 미생물 학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선진국과 또 다른 대륙의 국가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Merci beaucoup. 이 년마다 발간되는 올해 국방백서에도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대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위협이라는 문구는 남겨뒀습니다. 또 일본은 한일 갈등을 반영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화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올해 2020 국방백서에선 직전판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적 개념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는 남겨뒀습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백서에는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종합하여 담았고, 또 이전 백서에서 일본이 동반자로 기술됐지만 이번 백서에서는 이웃 국가로 표현돼 악화한 한일 관계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일본도 2020 방위 백서에서 한국을 기술하며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필요한 방위 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 상황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진 속도를 둘러싸고 한미 간 미세한 온도차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었던 2016년 상황이 삭제되고 대신 2017년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 관계 정상화 노력이 기술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2주 가까이 지났는데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여러 억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할 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내심 부담이 커집니다. 역대 한미 정상 간 통화 시점과도 비교되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도 더 늦어질지 우려됩니다. 정상 간 통화 순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대중 압박은 물론 대북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한미 간 견해차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과 첫 통화에서 대북 메시지도 담아야 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한미 동맹에 관한 이슈뿐만 아니라 대북 메시지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북 메시지는 잘못 내놨을 때 오히려 북한의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2,100조 규모의 경기 부양책 처리는 물론 하루 평균 3,000명 이상 숨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We now have a national strategy to beat COVID-19. It's comprehensive. It's based on science, not politics.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어서 백악관이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외 정책 방향을 언급할 것으로 관심을 모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무부 방문도 현지 날씨를 이유로 이번 주 후반으로 연기됐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성노예가 아닌 공인된 매춘부라는 내용의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예정이라고 보도해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죠. 램지어의 이런 주장은 피해자들의 증언은 물론이고 성노예라고 표현하라는 유엔의 권고 사항과도 배치되는 것인데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내뱉을까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버드 로스쿨 홈페이지입니다. 램지어가 어린 시절 대부분을 일본 남부지방에서 보냈고 도쿄대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는 등 일본 학교를 다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램지어의 공식 직함은 일본법연구회 미쓰비시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죠. 지난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데요. 미쓰비시 교수라는 직함은 과거 미쓰비시가 하버드의 일본법 교수들에게 거액을 기부하면서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일본 전범기업의 후원을 받은 친일파 교수가 일본이 원하는 시점에 일본이 원하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들어보시죠. 유년기, 전소년기까지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일본 문화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일본 말도 유창하고요. 그러니까 친일파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일본 쪽에서는 특히 베를린 미테그의 용설치라는 곳을 거기 의회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소녀상을. 거기에 대한 대한 처치로 이러한 논문을 쓰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도 SNS를 통해 램지어가 일본 전범기업의 후원을 받은 연구자로 밝혀졌다며 돈의 영혼을 판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램지어는 일본에서의 성장 배경 등이 역사적 시각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YTN의 질의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램지어의 논문이 다음 달 학술지에 실릴 예정인 가운데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전북 군산의료원에서 근무하던 30대 공중보건의가 관사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고된 응급실 근무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의 32살 이모 씨. 지난달 26일 오후 혼자 지내던 관사에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 이 씨를 찾으러 경찰과 함께 관사를 찾았다가 현관 앞에 쓰러져 있던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애초 성형외과 전공이었던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군산의료원 응급센터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앞서 대구 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지난해 3월에는 경북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했고 지난 1월에는 2주 동안 전북 김제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숨진 이 씨의 아버지는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응급실 생활에 아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무가 이제 계속 일정한 게 아니고 오전에 했다 오후에 했다 이제 뭐 응급실 근무하는 그런 내용의 어려움 뭐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이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족 등을 불러 숨지기 전 이 씨의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아동 성범죄자로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복지급여로 매달 12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급여 혜택을 주면 안 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 조두순은 출소한 지 닷새 만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산시가 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고 한 달여 만인 지난달 조 씨의 수급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안산시는 조 씨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부 소유의 주택이 없는 데다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점검을 하게 하는 거죠. 자기 심사하는 거죠. 다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한 거죠.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가 지난달부터 받는 각종 복지급여는 매달 120만여 원, 기초연금 30만 원과 생계급여 62만여 원,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7만여 명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조두순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현행 법을 고쳐서라도 세금을 퍼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소식 전해드렸죠. 유튜브를 통해서 박현준 님이 검사든 판사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진행돼야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정인식님, 직계가족 5명 이상 모임 금지가 잘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설 당일에 차례가 있을 텐데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한 미국 교수와 관련해서 9330님, 과거사에 대한 단죄를 못하는 바람에 전범 기업들의 후원을 받은 사람이 그릇된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습지 보호가 주목받는 이유,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곳인데요. 인간이 끊임없이 파헤쳐 없애버리기 때문이겠죠. 네. 오염물질의 정화라든가 홍수, 가뭄 조절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사람을 위한 곳이 습지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